윤성이다! 김이가 깜짝이야! 제 이름은 이하늘, 26이죠. 제 배 속에는 지금 9달이 다 되어가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제 아이이면서 동시에 제 아이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빚이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아버지의 사업빚.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라는 평범한 꿈을 꾸던 제게 현실은 참 가혹하더군요. 수도권의 작은 빌라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 저는 그 광고를 봤어요. 불임 부부를 위한 희망이 되어주세요. 최고 대우 보장. 대리모. 그것은 제게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상담은 비밀스럽게 진행됐어요. 브로커는 저를 A급 매물이라 불렀죠. 건강한 신체, 깨끗한 병력, 그리고 스카이 대학이라는 학력. 그들은 아이에게 물려줄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품이었고 제 자궁은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SY 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개미처럼 작게 보였죠. 테이블 맞은편에는 두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한 명은 SY 그룹의 안주인 방혜숙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며느리이자 불임 판정을 받은 여자 윤서아 씨였어요. 방혜숙 회장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하늘 씨, 26. 부모님 빚이 5억 8천만 원. 그녀는 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안은 완벽해야 해. 10원짜리 하나 흠집도 용납 못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며느리가, 이 아이가 아이를 못 가진단다. 방 회장의 시선이 옆에 앉은 윤서아 씨에게 향했어요. 윤서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하늘 씨가 필요해. 방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네, 핏줄. SY 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 이하늘 씨의 몸을 빌려 태어날 거야. 저는 침을 삼켰어요. 계약 조건은? 방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죠. 빚, 전액 변제, 그리고 성공 보수금 10억. 출산 즉시 지급된다. 10억. 제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부모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단, 조건이 있어. 방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첫째, 임신 기간 중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된다. 우리가 제공하는 별채에서 지내야 해. 둘째,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윤서아의 아이로 출생신고된다. 이하늘 씨는 아이와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어.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계약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갈 시, 이하. 그녀는 말을 줄였지만 그 의미는 뼈 속까지 느껴졌어요. 위약금은 10억의 10배, 100억이었죠. 저는 윤서아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때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부탁해요. 제발, 내 아이를 낳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저는 그 절박함의 마음이 움직였는지도 몰라요.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하늘. 제 이름을 적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죠. 저는 SY 그룹의 후계자를 잉태할 자궁이 되었어요. 계약 후 저는 강남의 최고급 빌라로 거처를 옮겼어요. 방 3개, 화장실 3개. 저 혼자 쓰기에는 터무니없이 넓은 공간이었죠. 2명의 도우미가 상주하며 제 식단과 건강을 관리했어요. 모든 음식은 유기농이었고 매일 최고의 강사들이 방문해 요가와 태교 음악을 가르쳤죠. 저는 거대한 유리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였어요. 방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죠. 그녀는 제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 든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러 오는 듯 했어요. 입덧은 괜찮습니다. 먹고 싶은 건 없습니다. 태교는 잘하고 있나? 클래식, 특히 모차르트를 들어.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 하니까. 그녀에게 저는 아이를 품은 기계일 뿐이었죠. 반면 윤서 씨는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그녀는 진짜 엄마처럼 행동했죠. 하늘 씨,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아, 어제 과일이 별로였죠. 제가 오늘 제일 좋은 걸로. 그녀는 각종 육아 서적을 들고 와 제게 읽어주기도 했어요. 자신이 입을 수 없는 인부복을 사와 제게 선물했죠.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하늘씨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제게 대리모가 아니라 아이를 대신 품어주는 친구처럼 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의 친절함 뒤에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SY 그룹의 후계자이자 윤서 씨의 남편인 강태준.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경멸하고 있는 듯했죠. 아내의 불임 그리고 대리모라는 편법. 그에게는 모든 것이 수치였을 거예요. 저는 그를 딱 한 번 병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봤어요. 그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시간이 흘러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던 날이었죠. 의사가 말했어요. 아드님이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윤서아 씨는 눈물을 터뜨렸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 씨.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어요. 뱃속에서 툭. 작고도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배에 손을 얹었어요. 툭. 툭. 살아있다. 내 뱃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 그 순간 계약이고 뭐고 모든 것이 하얗게 날아갔어요. 눈물이 났죠. 이 아이는 어쩌면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그것이 모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모정의 시작이었죠. 임신 8개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배가 남산만 한 여자가 서 있었죠. 분명 제 모습인데도 낯설었어요. 지난 몇 달간 저는 이 아이와 정이 들어버렸고요. 아이가 딸꾹질을 하면 등을 쓸어주었고, 음악을 들으면 발로 차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아가, 이 노래가 마음에 드니?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윤서아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어요. 그녀는 제 배에 집착했죠. 하늘 씨,
아이가 잘 놀죠. 오늘은 몇 번이나 찼어요? 혹시 하늘 씨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거나 서아 씨, 저는 그녀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이 아이는 서아 씨 아이예요. 나는 그냥 잠시 맡아주는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심장은 이미 아이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예정일은 3주 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돌처럼 뭉치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죠. 양수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우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조산이었죠. 저는 구급차에 실려 SY 그룹 전용 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되었어요. 통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방 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살려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 그녀에게 제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복도를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본관 응급실로.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강태준 사장님이랑 사모님, 강태준, 그리고 윤서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만실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봤어요. 피투성이가 된 침대에 두 개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죠. 하나는 강태준이었어요. 그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살아있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서아 씨였어요. 그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다쳐 있었죠.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아 씨,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산모, 정신 차리세요. 힘 주세요. 극심한 진통과 함께 제 의식도 멀어져 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죠. 으앙. 공주님입니다. 3.2kg. 조금 일찍 나왔지만 아주 건강해요. 공주님? 아들이 아니었나? 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 좀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하얀 속삭이에 싼 아이를 제 가슴에 안겨주었죠. 작고 붉고 쭈글쭈글한.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쁜 생명체. 내 아이. 내가 낳은 내 아이.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방혜숙 회장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로 다가왔죠. 너.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내가 감히 나를 속여. 회장님, 그게 무슨 아들이라며 SY를 이끌 후계자 아들이라더니 이게 뭐야, 딸. 그녀는 병원 차트를 집어 던졌어요. 초음파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 쓸모없는 것.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아이가 놀라요. 쓸모없어. 그녀가 소리를 지르던 순간 의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죠. 회장님, 강 사장님은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방 회장의 고개가 천천히 의사에게로 돌아갔어요. 서아는 아이를 앞으로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분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윤서아. 그녀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방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로, 아니, 제가 안고 있는 딸에게로 향했어요. 그녀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기묘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것은 새로운 계획 혹은 더 끔찍한 탐욕의 빛이었어요. 윤서아 씨는 혼수 상태였어요. 의사는 깨어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죠. 깨어난다 해도 그녀는 이제 여자로서의 삶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고요. 적어도 방혜숙 회장에게는 그랬어요. 저는 병실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죠. 아이의 이름은 아직 없었어요. 방 회장은 딸이라는 사실에 분노해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강태준 사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그 역시 아내의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잃었어요. SY그룹은 거대한 상처를 입었죠. 그날 밤, 방 회장이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도우미들을 모두 물렸죠. 병실에는 저와 아이, 그리고 방 회장, 셋만 남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제가 안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한참을 말이 없던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이름은 강지수라고 하자. 네, 내 손녀 이름이야. SY의 첫 손녀.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딸이라서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회장님, 계약은? 계약? 그녀가 차갑게 웃더군요. 계약은 파기됐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빚은 그대로고 성공보수금 10억도 없어. 넌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제가 뭘? 아들을 낳기로 했잖아. 넌 딸을 낳았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성별을 제가 어떻게 정한단 말인가요? 회장님, 그건. 하지만 그녀가 제 말을 잘랐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지. 그녀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죠. 윤서아는 끝났어. 식물인간이 되거나 깨어나도 빈 껍데기야. 내 며느리 자리는 비었어. 설마. 맞아. 이하늘.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내 며느리가 되라.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강태준의 아내가 되고 이 아이, 지수의 엄마가 되는 거야. 하지만 서아 씨는 살아있어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설령 깨어난다 한들 쫓아내면 그만이야. 아이도 못 낳는 년을 어디에 쓰겠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시끄럽고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내 빚 5억 8천만 원. 갚아주지. 그리고 이거. 그녀가 수표 한 장을 찢어 제 앞에 던졌어요. 50억. 내가 내 며느리가 되는 즉시 내 통장으로 들어갈 돈이야. 50억. 제 눈앞이 아찔했어요. 싫다고 하면 싫어. 방 회장이 비웃었죠.
그럼 넌 당장 이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거둬. 넌 평생 내 빚을 갚으며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겠지. 감히 SY의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 지수는 그녀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죠. 엄마 없이 사생아로 살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사생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제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죠. 이 작은 생명. 제가 10달을 품고 제 목숨을 걸고 낳은 내 딸. 이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죠. 윤서아 씨에게는 미안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미안했죠. 하지만 저는 엄마였어요. 빗나간 모정이라도 이것은 분명한 제 모정이었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방 회장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어요.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윤서아 씨는 스위스의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이송되었죠. 언론에는 SY 그룹 며느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해외 요양 결정이라는 기사가 한 줄 나갔고요. 사람들은 금방 잊었어요. 강태준 사장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아내의 빈자리에 대해 침묵했죠. 그는 방 회장의 꼭두각시가 된 듯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이하늘이 아닌 SY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강지수의 어머니로 살고 있었어요. 강태준과의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방 회장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법적인 아내는 아니었지만 평창동 저택의 별채가 아닌 본체에서 이 집안의 작은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제 딸, 지수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마. 지수가 저를 보며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50억은 제 통장에 입금되었죠. 부모님의 빚도 모두 청산되었고요. 저는 부자가 되었고 제 딸의 곁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저택은 거대한 감옥이었죠. 강태준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지수를 안아볼 때조차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그는 죽은 윤서아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자리를 빼앗은 대리모 출신의 여자일 뿐이었죠. 방 회장은 지수에게 집착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수를 SY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생후 6개월부터 최고급 영재 교육을 시켰죠. 지수야, 할미한테 와야지. 아이는 아직 어디서 감히 내 손녀 교육에 토를 달아. 넌 그저 지수를 낳은 것뿐이야. 진짜 교육은 내가 시켜. 저는 지수의 생모였지만 양육권은 없었어요. 저는 이 집안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림자였죠. 저는 종종 윤서아 씨를 생각했어요. 그녀는 스위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깨어났을까? 아니면 저는 그녀의 사진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절박했던 눈빛. 내 아이를 낳아주세요. 저는 그녀를 배신했어요. 내 아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죠.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일까요? 지수의 첫돌 잔치가 열렸어요.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파티였죠. 방 회장은 지수를 안고 연단에 섰어요. S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수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죠. 저는 그저 무대 아래에서 제 딸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지수의 엄마로 보지 않았죠. 그저 강태준 사장의 옆자리에 서 있는 여자일 뿐이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택의 정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억수 같은 비였죠. 저는 젖을 먹이기 위해 잠시 2층 지수방으로 올라왔어요. 지수를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죠. 비에 젖은 정원이 스산했어요. 그때였어요.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경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십니까? 여긴 사유지입니다. 여기가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지수를 안고 복도로 나갔어요. 1층 현관이 소란스러웠죠. 방 회장과 강태준도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어요. 무슨 소란이야? 방 회장이 고함을 쳤죠. 현관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에게 붙들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고 입고 있는 얇은 환자복은 흙투성이었죠. 여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태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죠. 방 회장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고요. 윤서아.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그녀가 돌아온 거예요. 1년 전 교통사고 때 입었던 피가 마른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그 원피스를 그대로 입은 채로 그녀는 이곳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그녀는 우리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방 회장, 강태준, 그리고 지수를 안고 있는 저 이하늘.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1년 전 저에게 절박하게 부탁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세요? 기억.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방혜숙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녀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빠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강태준은 얼어붙은 채 서아 라는 말만 되뇌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 지수를 끌어안았죠. 돌아온 여자, 기억을 잃은 여자,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었던 여자. 그녀의 등장이 제가 아이를 위해 쌓아 올린 이 모든 거짓된 성을 무너뜨릴 폭풍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제 빗나간 모정은 이제 가장 잔인한 시험대 위에 올랐죠. 현관의 정적을 깬 것은 방혜숙 회장이었어요.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비원들을 향해 말했죠.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누군데 여기까지 함부로 들이보내? 강태준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서아 씨 맞잖아요. 제 아내, 강태준. 방 회장의 불호령이 강태준의 말을 끊었죠. 정신 차려. 내 아내는 지금 스위스 병원에 누워 있어. 이 여자는, 그녀는 낯선 사람을 보듯
윤서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냥 길을 잃은 행여병자일 뿐이야. 행여병자. 그 잔인한 단어에 윤서아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스위스. 저는 아무것도. 방 회장은 집사에게 고갯짓했죠. 김 집사. 당장 이 여자 별채로 끌고 가. 파티 망칠 일 있어. 네, 회장님. 그리고 주치에 당장 호출해. 조용히 처리해. 경비원들과 집사가 윤서아 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윤서아 씨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제 품에 안긴 지수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아기에게 닿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기.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지수를 더 세게 끌어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것은 엄마로서의 방어기제였어요.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현관문이 닫혔어요. 파티장의 소란스러움이 다시 밀려왔죠. 수많은 하객이 현관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방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머리카락을 한 번 쓸어 넘기고 연단을 향해 걸어갔죠. 잠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모두 잔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수의 첫 생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외침과 박수 소리가 저택을 울렸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지수를 안고 있었죠. 돌아왔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기억을 잃은 유령이 되어 제 딸의 첫돌 잔칫날에 그렇게 돌아왔어요. 파티는 거짓말처럼 끝이 났어요. 그날 밤 저택은 거대한 얼음성이 되었죠. 강태주는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방 회장은 별채와 본채를 오가며 무언가를 지시했고요. 저는 지수 방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제가 임신 기간 내내 머물렀던 저 별채. 이제는 저곳에 윤서아 씨가 갇혀 있었죠. 제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고, 이제 그녀는 저의 과거 자리에 갇혔어요.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죠. 다음 날, 저는 방 회장에게 호출되었어요. 그녀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앉아. 저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의사소견 들었어. 완전한 기억상실이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한 거래. 그럼 서아 씨는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묻는 거냐? 방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죠. 간단해. 넌 지금처럼 강지수의 엄마로 살면 돼. 하지만 서아 씨가 그 여잔 이제 윤서아가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환자일 뿐이지. 그녀의 눈이 번뜩였어요.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줬어. 윤서아는 1년 전 사고로 아이를 유산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다고. 그래서 강태준과 이혼했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별채에서 걷어주는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그 여자가 믿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넌 내 아이만 생각해. 이하늘. 그녀는 저를 꿰뚫어 보았죠. 내가 지금이라도 모든 걸 버리고 내 딸과 함께 쫓겨나고 싶다면
말리지 않으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수, 내 딸, 제 딸을 위해서 저는 다시 악마와 손을 잡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변했어요. 저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이 이제는 노골적인 증오로 바뀌어 있었죠. 그는 매일 밤 본체가 아닌 별체로 향했어요. 기억을 잃은 아내.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못했죠.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강태준이 별체에서 윤서아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혹시나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저는 지수의 엄마였지만 강태준의 아내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의 이방인이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지수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마. 지수는 저를 부르며 웃었죠. 그것만이 제가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윤서아 씨는 별채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방 회장의 철저한 감시 아래 그녀는 외부와 단절되었죠. 그녀는 방 회장이 주입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듯 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잃었고 이혼당했으며 버림받았다고. 그녀는 종종 정원에서 꽃을 가꾸었죠.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1년 전의 불안감이나 절박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은 오후였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시키고 있었죠. 지수야, 이쪽으로. 아이는 서툰 걸음마로 나비를 쫓고 있었어요. 별채 쪽으로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수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지수야, 안 돼. 제가 지수를 잡으러 달려간 순간 별채의 테라스 문이 열리고 윤서아 씨가 나왔어요. 그녀는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지수를 얼른 안아들었죠. 윤서아 씨는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저를 본체의 안주인 혹은 강태준의 새 여자 정도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저를 피하려는 듯 반대쪽 화단으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제 품에 안긴 지수가 윤서아 씨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죠. 아이의 맑은 소리에 윤서아 씨의 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녀의 시선이 지수에게 고정되었어요. 그녀는 물뿌리개를 떨어뜨렸죠.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지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세요. 그녀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기. 그녀가 지수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정말 예쁘다. 윤서아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지수의 뺨을 만지려 했어요. 10달.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가졌어야 할 아이. 비록 머리는 잊었지만 그녀의 몸이, 그녀의 영혼이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죠. 만지지 마.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짝.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죠. 지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윤서아 씨는 맞은 손등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감싸 쥐었어요. 텅 비어버린 자신의 자궁을.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아, 왜 이렇게? 그녀가 울부짖기 시작했죠.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픈 거죠? 내가 뭘 잃어버린 거죠?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진 어미의 본능이었죠. 그녀의 잃어버린 모정이 제 딸 지수를 보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원의 소라는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도우미들이 달려나와 울부짖는 윤서아 씨를 별채로 부축해 데려갔죠. 지수는 제 품에서 경기를 일으킨 듯 울어댔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본체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제 심장도 지수만큼이나 요동치고 있었죠. 괜찮아, 지수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엄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었죠. 나는 지수 엄마다. 그날 밤 방예숙 회장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퍼렇게 질려 있었죠. 이하늘,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 내가 그 여자랑 아이 마주치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지수가 그쪽으로. 변명. 그녀가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엄마 행세하는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그 50억을 왜 줬는데. 그깟 기억 잃은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한 번만 더 그 여자랑 지수 붙여놨다간. 그녀의 눈이 제 품에 잠든 지수에게 향했어요. 내가 낳은 정이고 뭐고 이 아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줄 알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여자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소동을 강태준도 전해 들었어요. 그는 서재에서 나오자마자 별채로 달려갔죠. 저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별채의 문을 두드렸죠. 저는 그가 윤서아 씨를 다그칠 것이라 생각했어요. 감히 본체의 아이에게 손을 대려 했다고, 소란을 피웠다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별채 테라스에서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저앉은 윤서아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윤서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왜 그녀의 손을 그토록 거칠게 쳐냈는지. 그의 증오는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지수의 진짜 엄마였지만 강태준의 마음 속에서 저는 아내의 자리를 빼앗은 불륜녀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불안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수가 막 아침 이유식을 먹고 난 후였죠.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지수가 정원에서 놀다가 서아 씨가 아이를 만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밀쳤어. 밀친 게 아니라 손을 쳐낸. 왜?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수가 놀라
어깨를 움찔했죠. 왜 그랬지? 기억도 잃은 사람이야. 아기가 예뻐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넌 왜? 그 여자가 내 아이를 해칠 것처럼 군 거야. 너, 서아 씨한테 무슨 감정 있는 거지? 그렇지. 그는 저를 꿰뚫어 보려 했어요. 당신은 서아 씨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서아 씨가 돌아오니까 불안한 거겠지. 아니에요. 전 그냥 지수를 위한 거였어. 아니면 너를 위한 거였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조차도 그 순간의 행동이 지수를 위한 보호였는지,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발악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강태주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어요. 그리고 별채를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죠. 그는 방 회장의 눈을 피해 윤서아 씨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음식, 옷, 그리고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차야. 이 책. 당신이 사고 싶어 했잖아. 기억나.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방 회장이 만들어낸 유산하고 이혼당한 여자라는 거짓말에 강태준 스스로가 균열을 내고 있었죠. 윤서아 씨는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죠. 그저 별채 창가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본체 2층 지수의 방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왜 아픈지, 왜 배가 그토록 허전한지, 왜 저 아기를 보면 심장이 찢어지는지. 그녀는 이유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어느 날 강태주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별채로 향했어요. 그 상자는 제가 임신했을 때 윤서아 씨가 지수를 위해 사 모았던 물건들이었어요. 베넷저고리, 딸랑이, 그리고 오르골.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 뒤를 몰래 따랐죠. 별채 거실, 윤서아 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아 씨, 이거 봐요. 강태준이 상자에서 토끼 모양 딸랑이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윤서아 씨가 임신 5개월 때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딸이면 좋겠다며 사두었던 것이었죠. 윤서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랑이를 받아들었죠. 딸랑.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잠깐 초점을 되찾았어요. 이거. 이 소리. 나 알아요. 서아 씨. 익숙해. 너무 익숙해. 그녀가 딸랑이를 가슴에 품고 울기 시작했어요. 기억의 조각이 돌아오고 있었죠.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에 지수가 잠에서 깼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지수야. 쉬. 저는 지수를 안고 방 안을 서성였어요. 우유를 줘도 안아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아마도 낮에 정원에서 놀란 것과 오늘따라 유난히 심한 폭풍우 때문인 듯 했어요. 저는 지쳐가고 있었죠. 창문을 닫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어요. 빗줄기가 정원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빗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저는 숨을 멈췄어요. 별채였죠. 별채 테라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윤서아 씨가 잠옷 바람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본체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자장, 자장, 금자동아, 은자동아, 우리 아가, 그 자장가, 그것은 제가 임신했을 때 윤서아 씨가 태교를 한다며 제 배에 대고 매일같이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하늘 씨, 우리 아가 이 노래 들으면 참 좋아하죠.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몸이 기억하는 노래였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품에서 울부짖던 지수가 울음을 그쳤어요. 아이는 젖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 애절한 자장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든 거예요. 제 품에서 다른 여자의 자장가를 들으며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그 역시 노랫소리를 들은 거죠.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그는 저를 한 번, 제 품에 잠든 지수를 한 번, 그리고 창밖의 윤서아 씨를 한 번 바라보았죠. 김 집사, 저 여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방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그녀도 이 상황을 알아챈 거죠. 집사와 도우미들이 우산을 들고 별채로 달려갔어요. 회장님, 저러다 병 나요. 병이 나든 죽든 상관없어. 당장 저 입을 막아. 도우미들이 윤서아 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죠. 싫어. 안 돼. 우리 아가. 노래 불러줘야 해. 그녀가 발버둥 쳤어요. 그만둬.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저택 전체가 그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죠. 그는 방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방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태준, 내가 지금 그 여자,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 노래. 그는 잠든 지수를 바라보았죠. 저 아이가 알아듣고 있어요. 강태준이 방 회장에게, 이 집안 전체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든 순간이었어요. 자장가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강태준은 더 이상 방 회장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죠. 그는 그날 밤 방 회장의 서재 문을 잠그고 금고를 열었어요. 방 회장이 끔찍하게 숨기려 했던 모든 비밀들. 그는 그것을 찾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는 찾아냈어요. 낡은 서류철. 그 안에는 대리모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명란에 적힌 이름. 이하늘. 그는 제 이름을 보았죠. 성공 보수금 10억.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것은 수정된 계약서였죠. 혹은 새로운 제안서였어요. 윤서아의 자공 적출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대리모 이하늘을 강지수의 법적 어머니로 인정. 보상금 50억 즉시 지급.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돈을 받고 윤서아 씨의 자리를 꿰찼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강태준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위스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그는 SY 그룹의 후계자 자격으로 윤서아 씨의 1년치 진료 기록을 모두 요구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죠. 방 회장의 특별 지시.
기억 회복 치료는 일절 금할 것. 현상 유지만 시킬 것. 그녀는 아내를 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두려 한 것이었어요. 새벽녘 강태주는 제 방으로 왔어요. 저는 잠든 지수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죠.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어요. 이게 뭐야? 50억. 내 딸. 아니, 내 아이를 지키는 값이었나? 태준 씨. 그건 아니면 내 아내의 자리를 사는 값이었어.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죠.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서아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 그 전부터. 넌 내 아내를 밀어내고 이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난 지수를. 그 입 다물어.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왔어요. 내가 어떻게 서아 씨한테 그렇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울며 부탁했던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배신자였죠. 제 딸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저는 한 여자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나가. 그가 말했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수는 지수. 그가 비웃었어요. 지수는 내 딸이야. 그리고 윤서아의 딸이야. 너 같은 여자한테는 단 1초도 맡길 수 없어. 그가 지수를 안아들려 했어요. 안 돼요. 제가 그의 앞을 막아섰죠. 지수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비켜. 그때였어요. 태준 씨. 문이 열리고 윤서아 씨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강태준이 별채에 두고 간 서류, 대리모 계약서, 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죠.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 이 하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1년 전 그토록 다정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로. 내 아이. 낳아준다면서요. 내 아이. 그녀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내 아이를 훔쳐갔어. 별채가 아니었어요. 본체, 제 방이었죠. 저와 강태준,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해낸 윤서아 씨. 그녀는 계약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녀가 울부짖었죠. 그런데 당신은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을 때 내 남편과 내 아이를 전부. 서아 씨, 진정해요. 강태준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가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에게, 그리고 제가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내놔. 내 아이. 내놔. 윤서아 씨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녀는 지수를 빼앗으려 했죠. 싫어. 안 돼. 지수는 내 딸이야. 내 딸이 아니야, 대리모. 넌 그냥 돈 받고 몸을 빌려준 것뿐이야. 아니야.
저는 지수를 끌어안고 방구석으로 몰렸어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지수는 이 끔찍한 상황에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고요. 그만들 해. 강태준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지수 놀랐잖아요. 제발. 저 여자가 내 아이를 훔쳐갔어. 태준 씨, 저 여자를 내쫓아. 당장. 윤서아 씨가 강태준의 옷을 붙들고 애원했어요. 강태준.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방 회장이 들이닥쳤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내가 감히 내 금고를. 어머니. 강태준이 그녀를 노려보았어요. 이게 어머니가 원한 그림입니까? 서아 씨를 그렇게 만들고 이 여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내 아이를 SY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이 모든 난장판이 어머니 작품이었어. 방 회장은 차갑게 웃더군요. 그래, 내가 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그래서 뭐, 윤서아, 넌 아이도 못 낳는 빈 껍데기였어. 이 하늘, 넌 돈이 필요한 밑바닥이었고, 난 그저 각자 필요한 걸 줬을 뿐이야. SY를 위해서. 당신은 악마야. 윤서아 씨가 중얼거렸어요. 시끄럽고 방 회장이 저를 향해 손짓했죠. 이 하늘, 너 아직도 내가 이 집 며느리인 줄 알아? 넌 끝났어. 당장 그 아이 이리 내놔. 싫어요.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는 강씨 핏줄이야. 내가 가질 자격 없어. 경비원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지수를 빼앗으려 했죠. 저는 지수를 안고 뒷걸음질 쳤어요. 안 돼. 지수야. 엄마가. 저는 울면서 지수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돈도 백도 없었죠. 이 집에서, 이 괴물들 사이에서 제 딸을 지킬 힘이 제게는 없었어요. 제 빗나간 모정에 처참한 대가였죠. 경비원들이 제 팔을 잡아챘어요. 놓으란 말이야. 지수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가려 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어요. 지수야, 그만둬. 낮고 얼어붙은 목소리. 강태준이었어요. 경비원들이 우뚝 멈춰섰죠. 태준 씨. 윤서아 씨가 그를 바라봤어요. 강태준, 내가 지금 무슨... 방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강태준은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은 더 이상 꼭두각시의 눈이 아니었죠. 어머니, 이젠 제가 결정합니다. 뭐라고? 이 모든 지옥. 어머니가 만드셨지만 끝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윤서아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가득했죠. 서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 씨,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했어. 내가 이 집안에서 당신을. 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았죠. 이 하늘. 그의 눈은 복잡했어요. 증오, 경멸,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아이의 생모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 강태준, 내가 지금 SY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방 회장이 소리쳤어요. SY. 강태준이 실소했죠. 그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립니까? 어머니도, 저 여자도, 그리고 나도. 그는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윤서아 씨는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유일한 집착이었죠. 태준 씨, 저 여자만 내보내면, 내 아이만 있으면, 우린, 서아 씨,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 1년 전에. 윤서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태준 씨, 지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제가 서아 씨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로 호소했어요. 이 방에서 제 딸을 지켜줄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저 남자뿐이었죠. 방혜숙 회장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나갈 수 있는 건 없어. 강태준, 넌 아직 내 아들이야. 아니요.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죠. 전 지수 아빠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방 회장의 눈이 커졌죠. 너, 지금, 김 변호사님, 접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의 모든 불법 행위, 스위스 병원 진료, 기록 조작, 대리모 계약 은폐, 증거 자료, 전부 언론사에 넘기세요. 강태준, 방 회장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어요. 내가 감히 SY가 무너져. 너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죠. 이런 괴물 같은 집안. 차라리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내 딸 지수에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방 회장은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안 돼.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경비원들을 노려보았죠. 나가. 그리고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마. 경비원들은 얼어붙었어요. 이 집의 실세가 바뀌고 있었죠. 그들은 방 회장을 한 번, 강태준을 한 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는 네 사람만 남았죠. 무너진 성의 주인 방혜숙, 복수에 찬 아내 윤서아, 모든 것을 잃은 대리모 이하늘,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려는 남자 강태준. 지수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울음을 그치고 커다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방혜숙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끝났어요. 윤서아 씨가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죠. 대신
너무나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슬픔과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 그녀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죠.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제 온몸이 거부했어요. 제 딸을 이 여자에게 넘겨줄 수 없었죠. 저는 지수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하늘씨, 강태준이 애원하듯 저를 불렀죠. 제발. 저는 윤서아 씨를 보았어요. 1년 전, 내 아이를 낳아달라며 제 손을 잡던 여자. 제가 배신한 여자. 제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죠. 아이를, 남편을, 삶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지수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죠. 윤서아 씨가 1년 만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처음으로 안아들었어요. 지수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손을 뻗어 윤서아 씨의 뺨을 만졌죠. 아가, 윤서아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지수의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네, 아가. 그녀는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죠. 태준 씨 닮았어. 그리고 그녀의 젖은 눈이 저를 향했어요. 당신도 닮았네. 쿵.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서아 씨, 정말 미안해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태주는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모든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SY그룹은 발칵 뒤집혔죠. 방혜숙 회장은 불법 대리모 알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저택의 모든 사용인은 떠났어요. 거대한 성에는 우리 세 사람과 아이 하나만 남았죠. 거실 테이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지수는 제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죠. 강태준이 서류 2장을 꺼냈어요. 법적으로 지수는 서아 씨 아이로 되어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하늘 씨가 지수의 생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윤서아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사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재처럼 메마르고 차분해져 있었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리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지금은 없어.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이기도 해. 이하늘 씨, 당신 아이를 사랑해. 저는 잠든 지수의 뺨을 쓸었어요. 제 목숨보다 더요. 나도 그래. 윤서아 씨의 눈에
다시 물기가 어렸어요. 강태준이 서류 한 장을 윤서아 씨에게 내밀었어요. 서아 씨, 이혼 하겠어. 태준 씨,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이 지옥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저택을 포함한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SY 지분 전부를 포기할 생각이었죠. 윤서아 씨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어요. 강태주는 나머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하늘 씨, 당신이 받은 돈 50억. 그거 윤서아 씨에게 위자료로 돌려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수 양육권. 제 심장이 멈췄어요. 공동으로 가집시다. 네. 공동. 양육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잠깐만요, 태준 씨. 윤서아 씨가 그를 막아섰어요. 그럼 나는 지수 엄마인데. 맞아.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서아 씨는 지수의 법적인 엄마야. 그러니까 지수의 대모가 되어줘. 대모? 이하늘 씨는 생모로, 나는 친부로, 그리고 서아 씨는 이 모든 고통을 아는 또 다른 엄마로. 그는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세 사람이 지수를 같이 키우는 거야.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새로운 계약이었죠. 1년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평창동 저택은 매각되어 사회에 환원되었어요. SY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고, 강태주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강지수, 양치 안 해. 싫어, 싫어. 2살배기 지수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를 뒤쫓았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문을 열자 강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예전의 날카로운 재벌 2세가 아니라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평범한 아빠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주말 아빠 출근했습니다. 그가 지수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우리 공주님, 아빠 봐야지. 지수가 아빠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었죠. 왔어요. 고생했네요. 당신도. 우리 사이는 부부도 연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수의 부모일 뿐이었죠. 그때 차 한 대가 더 멈춰섰어요. 윤서아 씨가 내렸죠. 그녀는 밝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1년간 심리 치료를 받고 얼마 전 돌아왔죠. 지수야, 서아, 엄마, 왔어. 그녀는 이제 이모와 엄마 사이에서 자신만의 호칭을 찾았어요. 지수가 강태준의 품에서 내려와 윤서아 씨에게로 아장아장 달려갔죠. 엄마, 서아 엄마. 지수에게는 엄마가 둘이에요. 저, 이하늘. 매일 함께 사는 엄마. 그리고 윤서아 씨. 주말마다 선물을 사들고 오는 서아 엄마.
윤서아 씨가 지수를 안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늘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네, 서아 씨, 정말 좋네요. 우리 셋은, 아니, 넷은 지수의 작은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죠. 한때 50억의 수표를 쥐었던 손. 지금은 지수의 땀으로 축축한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빗나갔어요. 방 회장의 탐욕도, 윤서아 씨의 절박함도, 그리고 제 모정조차도. 하지만 그 빗나간 길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지수라는 작은 생명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이어져 있었죠. 저는 제 딸을 바라봐요. 제 빗나간 모정의 시작이자 전부였으며 그리고 저의 유일한 구원이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끔찍한 불행도 아니었죠. 그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어요.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고요.